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는 두 명의 예언가가 각각 다른 인물의 최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예언은 2025년 대한민국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두 예언을 종합하여 한 번에 살펴보면 2025년 앞으로의 국운 흐름이 어떨지 정확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무당으로 알려진 예언가가 말한 예언은 바로 한 정치 지도자의 최후에 대한 무시무시한 언급이었습니다. 하나는 일본 예언가로 2025년 한국 예언과 국운에 대한 암시는 물론 그 이후 남북 통일이 실현되고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흥미로운 단서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배경과 언어권에 속했던 두 예언가가 남긴 예언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바로 2025년이라는 분기점에서 두 운명이 극적으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무당의 말대로라면 특정한 지도자는 회복 불능의 파멸을 맞이할 것이고, 일본 예언가의 전언대로라면 또 다른 지도자는 남북 통일을 이끌면서 한국이라는 국가의 국운을 전 세계에 떨칠 것이라 합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 두 예언가가 남긴 예언을 차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예언이 실현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예측에 불과한 것인지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무당이 전한 한 지도자의 최후에 관한 예언. 오래전부터 탐욕의 칼날을 세우고 제 욕심을 채우려 하였으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믿고 따랐다. 그러나 쌓인 죄과가 결국 그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마는 법. 감춘 잘못은 언젠가 빛을 볼 것이며 거짓으로 쌓은 허상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그가 걸어온 길은 반짝이지만 실상은 도끼로 가득 차 있으니 죄인의 운세는 2025년에 이르러 불길하게 타오르다가 갑작스레 꺼지고 만다. 남들은 알지 못해도 그 자신만은 스스로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깊이 깨닫고 있을 것이다. 2025년 예언의 시기에는 바람이 매섭게 불고 천지의 기운이 뒤흔들린다. 그 바람 속에서 국운의 문은 하나씩 닫히고 무리하게 붙잡으려 해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그는 높이 오르려 무리하는 운세를 타고났으나 탐욕은 결국 패망의 문을 연다. 그는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기 위해 애써 웃고 때로는 화를 내지만 결국 자신의 그림자에게 삼켜진다. 2025년이 되기 전까지 하늘은 여러 차례 기회를 줄 것이나 그는 이를 외면한다. 그리고 그 시기가 돌아오면 양심이 고통에 못 이겨 길을 저버릴지도 모른다. 한 정치 지도자가 죄의 무게를 감당치 못하고 자멸한다면 그 비극은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긴다. 2025년 예언에서 얽힌 그 사람의 미래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음을 뜻한다. 최후가 어떤 형태든 그가 쌓아온 거짓의 탑은 무너지고 주변은 뒤늦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일 것이다. 하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모두를 속여도 자기 자신은 결코 속일 수 없다. 내가 시초부터 바라본 그의 운세는 마치 칼날 위의 선자였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스스로를 베는 꼴이 될 테니 어찌 그 끝이 평탄하겠는가. 그는 국운의 흐름과 거슬러 올라가려 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왜곡하여 취하려 했다. 더 이상의 인내는 없을 것이며 2025년 그 운명의 해를 기점으로 마지막 심판이 닥친다. 시노하라 유키에가 남긴 한반도의 미래와 남북 통일에 관한 예언. 동쪽 하늘이 두 갈래로 찢어졌으나 언젠가 다시 하나의 빛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빛은 결코 그냥 오지 않는다. 혼란과 희생, 많은 눈물의 대가로 얻어지는 빛이기에 이를 지켜낼 사람 또한 고통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2025년이 되면 이미 오래전부터 나뉘어 있던 한반도에 강력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 사람들은 이를 운세라고 부를 수도 있고 국운의 흐름이라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하늘의 섭리라는 것에 가깝다. 두 갈래로 나뉜 길이 다시 합쳐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돌다리 같은 시련이 있다. 산은 울고 강은 피로 물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과거의 상처들을 씻어내는 정화가 될 것이다. 그 후 선택받은 이가 나타나 통일의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의 국운을 번영의 길로 이끈다. 사람들은 먼저 의심하고 두려워하지만 그 인물은 끝내 남과 북의 경계를 허물고 나뉜 민족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한민족 전체의 영적, 문화적 재탄생을 의미한다. 내가 보는 그 미래는 결코 쉽지 않다. 2025년 예언의 시점부터
한반도는 거대한 혼돈을 겪는다. 국내외적 갈등과 이해관계가 얽혀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그 혼란은 곧 정화의 불길이 되며 오랜 냉전과 반목의 때를 태워버린다. 이때 많은 이들이 좌절하고 쓰러지겠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상처를 딛고 더더욱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간다. 마침내 한반도는 저 먼 과거 찬란했던 문명의 기운을 되찾아 국운을 일신한다. 바람은 고요해지고 강물은 하나의 물줄기로 흐르며 사람들은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은 빛 아래 선다. 그때가 오면 한반도는 더 이상 분단이 아닌 통합의 상징이 된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경제와 문화를 비롯해 전 세계에 빛을 비출 것이다. 2025년에서 출발한 이 물결은 이후 2028년, 2031년 그리고 2034년에 이를 때까지 각각 커다란 시련과 고비를 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끝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크게 감돌며 동방의 신비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순간이 온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 모인 에너지는 미래의 열쇠가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부를지도 모른다. 이렇게 두 예언가의 증언을 나란히 놓고 다시 읽어보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울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암시하는 예언이고 다른 하나는 밝고 장엄한 통일과 재탄생을 약속하는 예언이라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예언 모두 2025년을 핵심 기점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무당의 예언은 한 특정 인물이 2025년 전후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맞이할 것이라 단언합니다. 죄를 지은 자가 그것을 끝내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인간사가 흔히 그래왔듯 화무시비롱의 교훈과도 일맥상통하지요. 동시에 시노하라 유키에가 남긴 기록은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지도자가 남북 통일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국운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갈 것이라 선언합니다. 만약 이 두 예언을 극적으로 재해석해 본다면 한 지도자는 사라지고 또 한 지도자는 부상하여 미래를 열 것이란 결말입니다. 마치 한 시대의 그림자가 소멸하자마자 새로운 빛의 주인이 무대에 오르는 듯한 상징성을 띠기도 합니다. 2025년 예언과 국운, 운세 그리고 미스터리가 얽혀있는 이 사건은 과연 실제로 일어날 만큼의 현실성을 갖추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신비로운 설화로 그칠까요? 우리가 2025년에 일어날 미래를 지금 명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미 세상 곳곳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여전히 큰 이슈이고 정치와 외교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마다 한반도의 정세는 요동치곤 합니다. 따라서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언제든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반대로 정치계의 파문과 스캔들, 권력자들의 추락 또한 이제는 낯설지 않은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적 배경 때문에 두 예언가의 말이 점점 관심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궁금해할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2025년 예언은 정확히 어떤 식으로 실현될 것인가? 둘 중 어떤 인물이야말로 미래의 운세를 관통하는 자인가? 사실 예언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실제 사건과 맞물려야만 의미를 갖습니다. 당장 눈앞에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미스터리의 영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어찌 되었든 통일이라는 거대한 과업과 한 정치인의 최후라는 비극이 비슷한 시점에 이야기된다는 것은 묘한 긴장감을 줍니다. 혹자는 이 두 예언을 희망과 파멸이라는 양날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는 국민들에게 통일의 희망을 설파하며 한국의 국운을 활짝 열어젖힐 구세주를 예고하고 다른 하나는 파국을 상징함으로써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 가운데 누군가에게 섬뜩한 경고를 보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예언일 뿐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실제로 오래지 않아 비극적으로 몰락한 통치자나 권력자들이 빈번히 있었고 동시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정치적 대격변으로 인해 한반도와 주변국 정세가 뒤집힌 적도 있었습니다. 과거가 말해주는 바에 의하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다시금 가다듬어 보면 두 예언가가 공이 중요한 시점으로 찍은 2025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이라는 무대의 소용돌이가 칠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 소용돌이 안에는 국군의 향방을 뒤바꿀 만한 거대한 사건이 있을 것이고, 운세로 보는 무당의 이야기대로라면 스스로 무너지는 자가 있으며, 시노하라 유키에의 시각대로라면 통일의 불씨를 살리는 인물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2025년을 경유하면서 한반도에 집결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굳이 믿으려 해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 찬 영역입니다. 무당의 말에는 감춰진 죄가 빛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스스로의 목줄을 옥죄다라는 내용이 있고, 유키에의 기록에는 남북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져 마침내 새로운 문을 열 것이라는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확연히 대비되는 운세를 그린다는 점에서 각각의 결말은 보는 이에 따라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화면에는 연민과 두려움이 깃들고, 통일과 번영에는 희망과 설렘이 깃듭니다. 이쯤에서 또 다른 관심 포인트는 통일을 이끌 인물의 정체일 것입니다. 누가 과연 그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의 국군을 비약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까요? 이미 자리하고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강력한 인물, 혹은 민간 영역의 새로운 혁신가, 혹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젊은 세대의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언 속에서 그 인물은 희생과 고통을 짊어지고도 흔들리지 않는 자라고 묘사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통상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주도해 온 인물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서사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시노하라 유키에는 혼돈 속에서 빛을 선택할 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코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점을 암시합니다. 만약 이 예언대로 2025년 이후 남북 통일의 가능성과 함께 새 시대를 열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그의 손을 잡고 미래로 나아갈 지평이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정반대편에 놓인 비극적 운명의 주인공은 사람들의 경멸과 동시에 측은함을 자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무당은 자기 죄를 자기 자신만 못 속인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거짓말과 위선은 결국 드러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아무리 많은 이들을 현혹해도 자신의 본심만은 속일 수 없으며 그 내적 갈등은 끝내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무당의 예언이 2025년에 정말 이루어진다면 그 인물과 관련된 주변 세력 또한 경랑에 휩싸일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비극적 결말과 통일의 밝은 결말이 같은 무대 위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미스터리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무너짐이,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 일어섬이 발생하므로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예언의 서사가 흥미진진합니다. 꼭 오래된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를 동시에 맞이하는 느낌이지요. 결국 두 예언가가 말해주는 큰 흐름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2025년 예언의 시점에서 한 개인은 죄악과 숨겨진 허상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급작스러운 최후를 맞이한다. 동시에 그 시점부터 시작된 대변화 속에서 다른 인물은 남북 통일의 단초를 열고 대한민국의 국운과 미래를 찬란하게 견인해 간다. 이 과정을 통해 한반도는 큰 시련을 거치지만 결국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한다. 이 서사에서 여러분이 어떤 감상을 얻을지는 전적으로 자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운세가 변화한다는 메시지 그 자체가 던지는 상징성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언이라는 영역에 관심이 있다면 2025년 이후 펼쳐질 미래를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무당이 말한 최후의 징조에 해당하는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그것은 예언의 일부가 실현된 것일 테니까요. 동시에 만약 시노하라 유키에가 암시한 대로 남북 통일의 신호탄이 울리고 정말로 한반도가 하나로 합쳐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목격할 역사의 전환점은 가히 세계를 뒤흔들 사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중심 무대에서 새롭게 재조명받는 시대가 열릴지도 모르지요. 무당의 경고는 권력자나 일반인 할 것 없이 모든 거짓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교훈을 던집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은 세기를 넘어서는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국운이 어떤 미래로 이어질지, 그리고 2025년이라는 해가 정말로 세상의 흐름을 뒤집을 만한 전환점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흥미로운 상상과 예언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과 경각심, 그리고 약간의 희망까지도 안겨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예언의 가치는 충분히 빛을 발하리라 믿습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 각자의 시선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의 창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그 두 명의 인물이 누가 될 것인지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필리핀 해에 거대 운석이 떨어질 것이고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큰 피해를 입는다. 오늘 전할 예언을 듣고 조금 놀라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 7월 5일 태평양 한가운데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며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도 엄청난 충격이 닥칠 수도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직경 약 300m의 운석이 2025년 7월 5일 태평양 쪽 바다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대비하십시오. 얼핏 들으면 도시괴담 같지만 이 이야기는 2022년 무렵 일본의 유명 인터넷 게시판에 22세기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어떤 인물이 올린 예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미래인의 2025년 예언은 처음엔 사람들에게 그저 또 하나의 장난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남긴 글 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기를 상당히 정확히 지목했다거나 일본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이른바 22세기 미래인 예언으로 큰 화제가 되었죠. 그러나 이 예언이 더욱 유명해진 이유 중 하나는 별도로 알려진 예언들과의 묘한 교집합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만화가의 작품 내가 본 미래에는 2025년 7월 5일 무언가 끔찍한 대재앙이 닥친다고 쓰여 있었고 미국 NASA 관련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는 이론물리학자 역시 필리핀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진다는 비슷한 시점을 언급했습니다. 그 시기와 장소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일본 인터넷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2025년 7월 5일이라는 날짜가 오싹한 미스터리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도 같은 태평양 권역에 속해 있어 만약 거대한 운석이 진짜 떨어진다면 국군 전체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우려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미래인의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25년 6월 일본 정부가 긴급 정보를 발표합니다. TV 뉴스에선 연일 운석 충돌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과연 운석이 실제로 떨어질 것인가 혹은 공포를 조장하는 헛소문인가. 사람들이 고민하고 어수선해질 무렵 돌연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 무렵부터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 모든 매체는 운석 관련 소식만 다루었으며 오락 프로그램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미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나는 학생이었는데 솔직히 운석 이야기를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처럼 이야기할 정도였죠. 그런데 7월이 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가족들도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조금씩 동요했지만 설마 우리한테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겠어? 라는 심리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 학교가 휴교령을 내리고 정부가 대피소를 지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SNS는 운석 얘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생필품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이 예언에 따르면 2025년 7월 5일 아침 일본에서는 정부 지시에 따라 가족 단위로 대피소에 들어갔다가 운석이 태평양에 추락했다는 방송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에 안도한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되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거대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엄청난 쓰나미가 도쿄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지역을 휩쓸며 일본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는 2025년 예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운석이 떨어진 건 일본의 태평양 쪽 바다인데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미래인이 예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해 깊게 설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구과학이나 쓰나미 발생 메커니즘을 조금만 살펴보면 만약 정말로 거대한 운석이 태평양에서 폭발적인 충돌을 일으킨다면 동아시아 전역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대규모 지진파 혹은 해일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남해안이나 동해안 저지대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 나라에서 벌어진 초대형 재난은 국군 전체에도 파문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가 수입하는 많은 물자나 교역로가 일본을 거치거나 태평양 항로를 경유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도 결국 불안감을 함께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미래가 정말로 현실이 될까요? 미래인은 스스로를 22세기에서 왔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 경험을 했기에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이라면 미래에는 이미 이 운석 충돌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을 테고 그 사건을 살아남은 사람이 과거로 돌아와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설정이 되는 셈입니다. 이를 듣는 일부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 시간여행은 불가능하다라며 일축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운석 충돌에 이어 사람들을 두 번째로 절망에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양 플레어였습니다. 2025년 태양의 활동이 극대화되어 지구의 통신 시스템, 전력망, 인공위성 등에 막대한 혼란을 끼쳤습니다. 대피소에 있던 사람들의 스마트폰이 제대로 먹통이 되거나 갑자기 화면이 멋대로 움직이고 전등이 깜빡거리는 이상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 멈추고 교통망이 붕괴되어 구호물자도 도착하지 않았죠. 미래인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도미노 효과입니다. 한 가지 대형 재난만으로도 국군이 흔들릴 수 있는데 자연재해와 태양 플레어로 인한 기술적 재앙이 연달아 터지면 더블 펀치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이런 거대한 재앙 앞에서는 어느 한 국가만 피해를 입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운석이 떨어져 초강력 쓰나미가 발생하면 주변 모든 나라도 전염병처럼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물류와 금융, 에너지, 수급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니까요.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단지 재앙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는 이렇게도 이어집니다. 나는 22세기에서 왔지만 모든 병이 치료되고 평균 수명이 180세에 이르는 문명사회에서 살았습니다. 시간여행 또한 흔한 기술이 되었다고요. 즉, 인류는 이런 대재앙을 겪고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대비한 덕분에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살아남았고 그런 위기를 발판 삼아 더욱 발전했지요. 그렇기에 내가 이 시점으로 와서 2025년 예언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미스터리하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처한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바꿀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희망을 느낍니다. 비록 무서울 수 있지만 결국 미래가 암울한 것만은 아니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 속 운석 충돌이 진짜로 일어날지 혹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끝날지는 아무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대비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혹시나 닥칠 대재앙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거나 다른 결과를 끌어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이런 종류의 2025년 예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국운이 바뀔 것이라느니, 대지진이 온다느니, 특정 연도에 대홍수가 일어난다느니 하는 비슷한 주장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어 왔고 대개는 그대로 지나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만일을 대비하자는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재해는 오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대비가 너무 늦으면 무방비 상태로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진 대비나 태풍 대비처럼 실제로 운석 충돌이나 태양 플레어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도 준비해 둔 물품이나 지식은 다른 위기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재난 대비 훈련이 늘고 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나라에는 대형 쓰나미가 잘 안 오니까 괜찮다고 말하지만 일본 동쪽 해상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 전례 없는 파동이 발생한다면 그 여파가 어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형적으로 직접 쓰나미를 맞지 않는다 해도 전력과 통신, 금융시장 등의 인접 국가의 위기가 그대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일이죠. 예언이 미스터리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설마라는 방심이 가장 위험한 법이라는 건 역사가 증명해왔습니다. 미래인의 또 다른 말에 따르면 타임리프라는 개념도 흥미롭습니다. 22세기에서 몸 자체를 과거로 이동하는 타임트래블이 아니라 기억이나 의식만을 과거로 전송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죠. 그렇다면 거대한 역사의 파장이나 시간여행 역설을 피하면서도 과거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정보가 2025년 예언처럼 세계의 운세를 바꿀 만한 것이라면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될 겁니다. 특히 한국인 입장에서는 2025년 즈음이 여러모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스터리 연구자나 점술가, 역술인들도 그 시기를 전후해 국운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와 2025년 예언이 맞물리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2025년경에는 세계 경제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가능성,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더욱 폭발적으로 발전할 가능성, 그리고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급격히 늘 가능성이 충분히 거론되죠. 여기에 혹여 거대 운석이나 대형 태양 플레어 같이 흔치 않은 요소까지 더해진다면 전 세계가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레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2세기에서 본 결과 우리는 운석 충돌과 쓰나미, 그리고 태양 플레어까지 겪고도 살아남았고 보다 높은 기술력과 긴 수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과거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 대비를 했기 때문이죠. 과거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었지만 준비된 자가 더 많이 살아남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2025년 7월 5일을 기억해 두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재앙이 닥쳐도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오직 그날을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섭지만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견 허무맹랑하게 들리지만 한편으론 준비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5년 7월 5일이란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이 예언과 미스터리에 관한 관심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에게 부디 좋은 미래가 찾아오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2025년 희망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에게 희망만이 가득한 2025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 예언가들의 예언이 득세하는 요즘 가장 눈길을 끄는 예언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2025년 한국의 변곡점,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그리고 그 이후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고 기후 이상 징후가 잦아드는 듯하더니 다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번갈아 찾아와 세상을 뒤흔드는 모습이 연이어 보입니다. 이렇듯 불안정한 국면 속에서 어떤 예언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2025년이 변곡점이 되리라. 특히 아시아의 한반도가 갑작스레 중심에 올라설 것이라는 의견이 심심찮게 등장하죠. 그 반도라면 아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혹하곤 하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가 지어낸 환상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기록과 묘하게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오늘 전하려는 예언들은 모두 2025년 국운, 미래, 운세, 사주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꺼낼 화두는 헝가리의 낯선 이름 보이 페트르일 것입니다. 1. 헝가리의 예언자 보이 페트르가 남긴 예언. 지난 세기 초 헝가리 수도원 지하에 묻혀 있었다는 한 사제의 기록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보이 페트르. 무심히 흘려보낸다면야 신빙성이 떨어지겠지만 그는 세계대전의 발발 시기나 전염병의 확산, 경제 붕괴 시점 등을 꽤 높은 정확도로 짚어낸 예언가로서 재조명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문헌에는 이렇게 언급됩니다. 동방의 반도에서 사자가 나오리라. 그때가 2025년을 넘긴 후이니 오랫동안 고요하던 그 나라가 새롭게 깨어나 전 세계를 움직일 준비를 마치게 되리라. 그 지도자는 기존 질서를 재편할 힘을 지녔으되 뜻밖에도 정치 경험이 일천한 인물일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이 몰락했다고 여겼던 때에 등장하여 반도의 미래를 바꾸리라. 보이 페트르는 이 예언에서 한국을 직접 특정하진 않았지만 고요한 아침이라는 별칭을 언급했습니다. 곧 이것이 한국이라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용과 황금 독수리가 갈등하며 힘을 잃을 때 반도의 사자가 세계의 빛이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은 글로벌 패권을 놓고 다투던 중국과 미국이 모두 내부적 문제로 약화되는 사이 한국이 반사 이익과 새 동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리라는 맥락으로 읽혔습니다. 이때 보이 페트르는 2025에서 2028년 사이에 한국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경제와 문화를 넘어 영적 리더십까지 갖춘다. 고도 예견했습니다. 그가 어쩌면 과하게 낭만적으로 쓴 것 아닐까 싶지만 이미 맞춘 사건들이 80%를 넘겼다는 이야기가 번져나가면서 학자와 언론들은 그 문헌을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이 페트르의 문헌을 들여다보면 국내에서는 소위 탄핵 정국 같은 격변이나 주변 국가들의 재해 가능성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상당한 관심이 쏠린 것이죠. 무엇보다 페트르가 시사한 반도의 사자가 누구냐를 두고 열띤 해석이 오갑니다. 현직 대통령일지 혹은 전혀 새롭게 등장할 지도자인지. 예언은 분명 50대 중반 무렵 군중 앞에 선달하거나 정치를 생업으로 여기지 않았던 자 등의 힌트를 건네지만 이를 그대로 현실에 대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직 답은 베일 속에 가려져 있죠. 2. 중국에서 온 또 다른 메시지. 인디고 차일드, 리우밍천.
서쪽 대륙에서 날아온 예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현대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존재라 여겨지는 인디고 차일드들 중 중국 윈난성 출신의 리우 밍천이 내놓은 예언도 화제입니다. 인디고 차일드란 주변에 남색 기운을 띤 오라가 있고 초자연적 통찰력이나 직관을 가졌다고 알려진 이들을 가리키지요. 리우 밍천은 자칭 전생의 티베트 고승이었으며 4살 무렵부터 티베트어를 구사하고 초월적 명상법을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2025년이 오기 전부터 한국과 중국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길 것을 예견했습니다. 더 나아가 2025년 이후 양국이 갈등을 딛고 오히려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 거라는 긍정적인 미래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에서 3명의 지도자가 출연해 정당 시스템을 해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죠. 세 사람이 경쟁하고 대립하겠지만 결국 2026년 중반에 합류하여 하나가 된다. 왕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5산이 다시 모인다. 그때가 되면 한국은 과거와 다른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이에 맞춰 주변 국가들도 새로운 체제 속에서 한반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5산이 무엇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무속적이거나 정치적 혹은 지리적 암시라고도 하지요. 한반도에 놓인 주요 산맥의 재통합이라는 의견, 고대부터 내려온 신성한 5기운의 재결합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가 지적한 시점이 2025에서 2026년이고 한국 정치에 커다란 변동이 생기는 계기가 될 거라는 점에서는 대부분 해석이 일치합니다. 3. 한국 내부의 이목, 대통령의 사주와 운세. 해외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귀에 솔깃하긴 하나 우리의 궁금증은 결국 지금 대통령은 탄핵될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것인가로 귀결될 때가 많습니다. 최근 국내 명리학자나 무속인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가 화제입니다. 흥미로운 건 다수가 탄핵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도 최종적으로 직을 유지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스님은 대통령의 사주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관이 무려 4개나 들어있다. 나라의 녹을 먹을 운명이라는 뜻이다. 천성이 강직하면서도 구설에 시달릴 운세가 많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그 구설수는 사라진다. 내가 보기엔 오방의 문이 모두 열렸다. 다칠 일이 없을 것이다. 설령 얽히는 일이 생겨도 극복이 가능하니 임기를 끝까지 이어나갈 기세가 강하다. 이 스님은 관제수가 따라붙을 수는 있어도 중도에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국운이 급변하는 시기에 대통령이 사라질 운명이라면 애초부터 관이 4개 들어있는 귀한 사주를 받아들고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른 명리학자의 해석도 있습니다. 설윤정사는 대통령에게 경금 일간이 강하게 깔려 있다고 말하며 2024에서 2025년에 찾아오는 천라지망이 결코 쉬운 운세는 아니지만 경금이 그물을 찢고 나올 힘을 지녔기에 결과적으로는 살아남을 거라 분석했죠. 말하자면 사주의 구조상 큰 장애물이 닥치긴 하되 그것이 대통령직에서 완전히 내쫓길 수준의 파탄으로 귀결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4. 정감록과 노스트라다무스 그리고 기타 전승. 한국 민간에서 오랫동안 비결서로 전해진 정감록에도 2025년과 관련한 이야기를 연계하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정감록은 원래부터 진인이 나타나 세상 질서를 바꾼다는 주제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텍스트에는 연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백 년간 구전되면서 수많은 설이 덧붙여졌습니다. 그 중에는 정확한 시기가 2025년, 2026년 부근일 것이다라 말하는 이들도 있죠. 서양 쪽에서는 노스트라다무스가 동방에서 법을 지키는 자가 서구 세계에 큰 변동을 일으킬 것이라 예언했다고 전해지지만 이는 해석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역사가와 번역가들이 이 구절을 놓고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강자가 부상의 기존 패권을 흔들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인식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구촌을 휩쓰는 환경위기나 경제 붕괴가 한반도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는 추측이 뒤따르면서 그 시기를 2025년으로 보는 예언들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5. 새 지도자의 정체. 그렇다면 보이 페트르가 말한 동방의 사자나 리우 밍천이 말한 새로운 지도자들, 정감록에서 전해지는 대의는 누구일까요? 공통된 키워드는 기존 정치권에서 오래 활동해온 인물이 아닐 가능성, 환경과 기술 분야에 눈부신 식견이 있을 것, 탄핵을 불러올 만한 위기 속에서 급부상할 수도 있다 같은 것들입니다. 또 오늘 중심에서 다루고 있는 대통령 탄핵설과 극복 여부가 여기에 교묘히 맞물립니다. 예언을 조금 더 크게 해석하면 현직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맞으면서 전무후무한 격변이 일어날 테고 그 난세 속에서 어쩌면 새로운 정치 주체나 연립 구조가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명리학적으로나 스님들의 견해나
거의 대부분 결국 대통령이 자리를 유지한다고 말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지도자는 어쩌면 대통령 곁에서 혹은 야권, 무소속 진영에서 탄생하여 한판 승부 끝에 공생하거나 연합하는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예언이라는 게 늘 정확한 사실을 예측하기보다 여러 갈래 시나리오를 암시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떠올리면 결국 어느 쪽이 맞았다 틀렸다고 결론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6. 2025년 국은 과연 어디로 흐를 것인가? 동서양 가리지 않고 2025년이 우리 국운과 미래를 뒤바꿀 전환기로 거론되는 근거 중 하나는 바로 주변 국가들의 혼란 속에서 한국이 상대적 우위를 얻을 가능성에 있습니다. 리우 밍천이 예언에서 강조했던 중국의 대홍수와 지진 그리고 일본의 대규모 자연재해는 다른 예언서나 과학적 시뮬레이션과도 일정 부분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 도카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대 지진 위험, 중국 내륙의 댐 붕괴나 홍수 가능성은 이미 학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보이 페트르 문헌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섬나라가 물에 잠길 때 반도의 사람들은 흔들림을 적게 겪으리라. 그들을 피해 줄이듯 넘어와 반도의 문을 두드릴 것이니 그곳이 곧 새로이 피어나는 정원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일본이 대지진이나 쓰나미로 큰 재앙을 겪으면서 대규모 이주가 한국으로 몰려들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중국의 불안, 북쪽 지역의 미지수, 일본의 위기가 한국을 어쩔 수 없이 안정적 중재자로 끌어올리리라는 전망도 붙습니다. 한국의 경제, 기술, 문화 경쟁력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2025년이 지나면 불안과 기회가 맞물려 폭발하는 시점이 될 거라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7. 탄핵 불가와 새로운 시대라는 결론. 우리가 말하는 탄핵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고 불안이 가중되며 해묵은 갈등이 터져나오는 계기이기도 하지요. 그런 만큼 탄핵이 시도된다 해도 사주나 예언을 근거로 궁극적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기엔 지나치게 단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한 여러 시각은 희한할 정도로 결국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방향으로 모아집니다. 이를 부정적으로 보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지지자들이 꾸며낸 미신적 관측 아니냐. 하지만 사실 보이 페트르 문헌이나 인디고 차일드 예언 등 해외에서 파생된 이야기들도 한국 대통령이 전복된다는 뉘앙스보다는 난국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생긴다는 정도로 묘사하는 편입니다.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중간에 변화를 수용하거나 새로운 정파와 결합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리더십으로 재탄생할 수도 있다는 견해지요. 탄핵을 바라는 분들에게는 이런 결론이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이 전부가 아님을 상기하면 예언은 예언일 뿐이라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마땅합니다. 실제 정치 현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는 우리의 영역이니까요. 즉, 오늘 이야기 자체가 확정된 운명을 설파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8. 예언이 말해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일. 2025년 과연 어떤 격변이 닥칠까요? 예언, 국운, 운세, 미래, 사주라는 단어들이 뒤섞인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인간의 궁금증을 보여줍니다. 보이 페트르, 리우 밍천, 정감록, 노스트라다무스, 그리고 국내 무속인과 명리학자들까지 그 메시지를 모으면 사실상 결론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한국이 대전환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25년이 그 시발점이다. 대통령의 운세는 급격한 폭풍을 맞이하나 쉽게 퇴장하지 않는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 뿌리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낯선 존재를 갈망한다. 그러나 너희가 잊지 말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가 때로는 가장 낯설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2025년 이후 반도의 나라에선 기존 정치 체제와 더불어 전혀 다른 기운의 지도자가 부상하리라. 그는 먼저 탄핵 비바람을 뚫어낸 자들과 맞서기도 협력하기도 하며 미래의 설계도를 그릴 것이다. 이 문장을 살펴보면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도 유지 쪽을 원하는 이들도 얼마든지 이해 가능한 흐름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예언은 다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한편 이런 이야기가 기괴한 점은 또 있습니다. 국가적 운세가 이토록 격렬하게 요동치는 시기가 오면 그 말인즉슨 현실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건이 많아진다는 뜻이니까요. 예언대로라면 2025년 이후 자연재해에 대처하고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와중에 외교적 중재자로서 발돋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이며 무엇보다 사회 내부 분열을 극복하는 일이 전제돼야만 가능한 결과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여기서 다룬 내용들은 먼 옛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내일과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오늘 소개해드린 예언들은 여러 갈래입니다. 헝가리의 사제 보이 페트르가 남긴 비밀 문서, 중국의 인디고 차일드 리우 밍천, 한국 무속계와 명리학자들의 운세 해석, 정감록과 노스트라다무스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기록도 똑같은 문장을 쓰진 않지만 2025년이라는 해를 특별히 지목한다는 점,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운상 놀라운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점,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사주가 중도에서 폐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점은 묘하게 일치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역사는 늘 뜻밖의 길을 따라 흐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예언들이 공교롭게 비슷한 시점을 말하고 각자 다른 출처에서 비슷한 내용을 전한다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살펴볼 가치는 충분하겠죠. 탄핵을 지지하는 이들도, 유지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서로 견해를 달리할 뿐 미래 자체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흥미로운 단서들을 모으고 혹시 정말 2025년에 뭔가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건 인간 본연의 상상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어차피 예언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나 역사의 뒤안길을 살펴보면 때때로 기이한 예언들이 실제 사건과 맞물려 세상을 놀라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변화의 시기에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문제겠죠. 아무런 대비도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낸다면 예언이 현실이 되든 되지 않든 그 시점에 닥칠 혼란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언이 알려주는 가장 유익한 메시지는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말 아닐까요? 2025년 무렵 한국이 어쩌면 세계사의 무대 중앙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특정 인물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지도자가 부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 고민이 중요해지는 셈입니다. 이미 밤은 깊었고 도시는 잔잔한 불빛으로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어쩌면 이 도시 어느 골목에선 누군가가 이번 이야기를 듣고서 벅찬 예감에 잠 못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한낱 허무맹랑한 환상이라며 조소를 보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쪽이든 현재 인터넷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입소문에 2025년, 예언, 국운, 미래, 운세, 사주라는 단어들이 어지간해서는 가시질 않는다면 그건 이 이야기가 단순히 헛말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매력적인 부분을 품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2025년의 문턱은 결국 우리가 함께 건너야 할 다리입니다. 탄핵이든 유지든 현직 대통령이 극적인 국면을 맞이하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든 그 모든 사건은 이 반도에 사는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참여하게 될 이야기지요. 각각의 예언을 곱씹어보며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직도 길 위를 헤매는 불빛들을 생각해봅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소망, 두려움, 열망이 깃든 순간순간을 비춰주고 있겠지요. 하지만 역사는 종종 망상처럼 보였던 무언가를 실현시켜 왔습니다. 그러니 그 기묘하고 장대한 합창 속에서 우리는 2025년의 대한민국과 그 대통령의 운명을 지켜볼 뿐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 2025년이 역사 한 장에 기록될 때 오늘날 우리가 나눈 이 예언과 운세 이야기가 그 역사적 순간을 미리 예고한 작은 불씨였다고 회자될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장황하면서도 매혹적인 예언들에 근거한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운명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출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드라마틱한 대전환의 서막 한가운데 서 계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건강한 의심과 열린 태도로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